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어우, 난 닭똥 냄새 나서 싫다. 네가 다 먹어라가. 난 계란 냄새나서 싫다. 네가 다 먹어라. 난 배불러서 생각 없다. 숭늉이나 마실란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왜 하나같이 다 거짓말쟁이일까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던 그 말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물로 줄인 배를 채우며 꼬르륵 소리를 감추려 큰 소리로 트림을 하시던 엄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뻔한 거짓말들이 저를 살게 한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바치는 늦은 후회와 참회의 편지.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가슴 시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에 그 소란스럽던 곡소리가 잦아들고 손님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뒤로하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낡은 전셋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익숙한 냄새에 저는 그만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몸에 문신처럼 배어있던 파스 냄새와 오래된 장롱 냄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이름 방에는 어머니가 덮던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온기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숙이 왔어. 대답 없는 방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문을 열었죠. 평생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던 어머니의 옷가지들은 앙상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장롱 깊숙한 곳에 신문지에 돌돌 말려있는 양말 뭉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 양말 뭉치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노끈으로 묶여있는 낡은 대학 공책 여러 권이 들어있었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계부인가?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머니가 가계부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계란 50원. 동그란 원 2개를 그려놓고 그 옆에 적힌 서툰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제 기억은 순식간에 매서운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그 시절, 춥고 어두웠던 단칸방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8살이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며칠째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밥상 위에는 거무튀튀한 꽁보리밥만 올라왔었죠. 철없던 저는 밥상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거 안 먹어. 밥에서 냄새 난단 말이야.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오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행주에 젖은 손을 닦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지수가 배고프지? 얼른 먹어. 꼭꼭 씹어 먹으면 구수하고 맛나.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싫어. 옆집 영희는 도시락에 하얀 쌀밥 싸왔어. 계란말이도 싸왔단 말이야. 왜 우리 집만 맨날 보리밥이야? 엄마 미워.
엄마 진짜 미워. 저는 밥상을 밀쳐내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엎어진 보리밥 그릇을 주워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하나뿐인 딸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어미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수가 뚝 그쳐. 엄마가 만난 거 해줄게 알았지? 어머니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골목길을 달려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죠. 한참 뒤 어머니는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신문지에 꽁꽁 싼 귀하디귀한 달걀 2알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뒤집어 올리고 아껴두었던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치익!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차가운 단칸방에 가득 퍼졌습니다. 방구석에서 훌쩍거리던 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죠.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저는 부엌 문지방에 매달려 솥뚜껑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 후라이를 바라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언제 투정을 부렸냐는 듯 제 눈이 반짝거렸죠. 와, 계란이다. 엄마, 나 이거 다 먹어도 돼? 어머니는 접시에 계란 후라이 2개를 담아 제 보리밥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톡 터지며 보리밥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다 지숙이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계란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한참을 정신없이 먹던 제가 문득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는 숟가락에 계란 흰자를 조금 떼어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는 저를 보더니 손사래를 치며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찌푸려졌죠. 어우, 저리 치워라. 엄마는 그 닭똥 냄새가 아주 역해서 못 살겠다. 쳐다보기도 싫으니 네가 다 먹어 치워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싫어? 그렇다니까. 엄마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싹 다 먹어야 해, 알았지? 어머니는 짐짓 헛구역질하는 신용까지 하며 부엌 구석으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시 그릇에 코를 박고 계란을 먹기 시작했죠.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 제가 그릇을 싹싹 비우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부엌 한 구석 어두운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텅 빈 솥단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가지에 차가운 맹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도 쉬지 않고 벌컥벌컥 들이켰죠. 꿀꺽꿀꺽. 찬물이 빈속을 훑고 내려가자 어머니는 주먹으로 명치를 툭툭 쳤습니다. 꺼. 어머니는 일부러 방 안에 있는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트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빈배를 문지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배불러라. 아까 음식감 보느라 이것저것 주워 먹었더니 배가 터지겠네. 저는 방 안에서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다 먹었어. 배불러. 어머니는 입가에 묻은 물기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서도 딸이 배부르다는 소리에 어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죠. 어머니는 그렇게 차가운 맹물로 줄인 배를 채우며 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제가 여고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기 위해 시장통 생선 장사에 뛰어드셨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 내장을 따는 것이 어머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무장갑조차 아깝다며 맨손으로 일하시던 어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지고 터져서 성한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춘기였던 제게 어머니의 그 거친 손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지독한 비린내였습니다.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어머니의 몸에 깊게 배어버린 생선 비린내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같이 살다 보니 제 교복에서도 희미하게 비린내가 나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야, 어디서 썩은 냄새 안 나냐? 교실에서 반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수군댈 때마다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일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수치심의 화살은 오롯이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 애꿎은 방문을 쾅 닫으며 어머니에게 화풀이하곤 했어요. 엄마, 제발 씻고 좀 들어와. 집에서 냄새나서 머리가 다 아프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교 시간 교문 앞이 시끌벅적했죠.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와, 저 아줌마 봐. 옷에 피 묻었어. 생선 장사하나 봐. 냄새 엄청나네.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장사를 하다 말고 뛰어왔는지 피 묻은 고무 앞치마와 장화를 그대로 신은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생선 비늘이 반짝거렸고 주변으로는 파리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교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를 찾으려고 까치발을 하고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지수가, 김지숙.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제 이름을 크게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창피함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눈앞이 하얘지는 것만 같았죠. 저는 황급히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어머니에게 달려가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따라와, 빨리. 저는 어머니를 이끌고 사람이 없는 담벼락 구석으로 밀치듯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절뚝거리는 다리로 제게 질질 끌려오셨죠. 지수가 왜 그러냐? 엄마 팔 아프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목소리를 낮춰 악을 썼습니다. 엄마, 내가 학교 절대 오지 말라고 했지. 왜 기어이 와서 망신을 줘?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진짜 왜 이래? 제 모진 말에 어머니는 당황하며 주눅든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네가 오늘 육성회비 가져가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엄마가 장사하다 말고 부랴부랴 뛰어왔지. 어머니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안고 온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묻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 지폐들이 꼬깃꼬깃하게 뭉쳐져 있었죠. 어머니가 생선 1마리, 2마리 팔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늦어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내미는 돈뭉치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저는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돈을 낚아채듯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아, 알았으니까 가. 빨리 가라고. 냄새난단 말이야. 제발 애들 볼 때 아는 척 좀 하지 마.
제 독설은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피 묻은 앞치마와 낡은 장화. 어머니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어 뒤로 감추시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냄새나는 애미가 와서 우리 딸 기죽였네. 미안하다. 어머니는 도망치듯 뒤돌아 뛰어가셨습니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등 뒤로 절뚝거리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못난 저는 친구들이 어머니를 못 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어머니의 비린내가 사라지자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교실로 돌아갔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 잠이 깼습니다. 벅벅. 무언가를 거칠게 문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부엌을 엿보았죠. 그곳에는 어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친 수세미로 당신의 팔뚝을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살같이 벗겨져 벌겋게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문지르고 또 문지르셨습니다. 지워져라, 제발 좀 지워져라. 이놈의 냄새. 어머니는 숨죽여 오열하며 자신의 몸 냄새를 저주하고 계셨습니다. 내 새끼가 싫다는데, 냄새나는 애미라 싫다는데. 어머니의 흐느끼는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모른 척 눈을 감았죠.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때의 저는 철이 없어도 너무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흘리시던 그 눈물이 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 위로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모녀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장 입구에 새로 건어물 가게를 연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호탕한 웃음소리를 가진 그는 거칠고 억센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최 씨는 어머니가 무거운 생선 상자를 들고 낑낑거릴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번쩍 들어주기도 하고 칼바람이 부는 겨울날에는 어머니의 좌판 옆에 따뜻한 연탄 난로를 놔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도 최 씨의 따뜻한 호의 앞에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종종 최 씨 아저씨 칭찬을 하곤 하셨어요. 지수가 저기 건어물 가게 최 사장 말이다. 참 사람이 진국이더라. 오늘 점심에도 엄마 밥 먹으라고 따뜻한 국밥을 사다 주지 뭐냐. 시장 바닥에 그런 양반 없다. 저는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마음을 나눌 좋은 이웃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인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의 좌판으로 찾아와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여사님, 제가 요새 강남 부자들하고 개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자가 은행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여사님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남 같지 않아서 특별히 끼워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어머니는 생선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큰돈 굴릴 줄 몰라요. 그냥 푼돈 모으는 거죠. 최 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에이, 언제까지 생선 비린내 맡으며 사실 겁니까? 지숙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보내셔야죠. 등록금이며 하숙비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푼입니까? 저만 믿고 딱 1년만 묻어두세요.
제가 지숙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불려드리겠습니다. 지숙이 대학 등록금. 그 말은 어머니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저를 번듯한 대학에 보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어머니는 그날 밤 장판 및 깊숙한 곳을 뜯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생선 내장을 따고 밥 대신 맹물을 마셔가며 모은 꼬깃꼬깃한 돈뭉치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비린내가 섞인 어머니의 피와 땀 그 자체였죠. 지수가, 이게 우리 희망이다. 이거면 너 서울 가서 기죽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다음 날 어머니는 그 돈을 몽땅 털어 최 씨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최 씨는 걱정 말라는 듯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죠. 그 후로 어머니는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곧 큰 돈이 생길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넨 지 딱 보름이 지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입구가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아이고,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놔라. 아이고, 상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시장통을 가득 메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어머니와 저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건어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늘 활짝 열려있던 최 씨의 가게에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고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상인들이 닫힌 셔터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도망갔대. 어젯밤에 갯돈 싹 들고 야반도주했대. 누군가의 외침에 어머니는 들고 있던 생선 대야를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퍼덕거리는 생선들처럼 어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닫힌 셔터 앞으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드리셨습니다. 안 돼. 안 된다 이놈아.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지숙이 등록금 내놔.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어머니는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힐 때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쇠창살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단칸방에 낯선 남자들이 구둣발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씨가 어머니의 인감도장까지 몰래 훔쳐 사채를 썼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이것들 다 압류해. 빨간 딱지 붙여.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붉은 차압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장롱, 심지어 어머니가 아끼던 재봉틀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딸 대학 가야 해요. 제발요. 어머니는 사내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매몰차게 발로 차버리고는 으름장을 놓고 나갔습니다. 아줌마, 내일까지 집 비워. 안 그러면 다 끌어낼 거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날 밤, 좁은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죠. 한참 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시더니 식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죽자, 그냥 같이 죽자. 살아서 뭐하니. 애미가 병신 같아서 널 망쳤다. 어머니가 칼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려는 순간 저는 기겁하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칼을 뺏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하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지친 어머니가 제 얼굴을 감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가, 도망가자, 서울로 가자.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날 새벽 우리는 남들이 볼세라 진보다리 하나만 달랑 든 채 도둑고양이처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집,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을 모두 뒤로하고 우리는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돈 되는 물건이나 옷가지 대신 장롱 깊숙이 보관해 오던 낡은 공책 뭉치들을 가장 먼저 챙겨 품속에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당신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우리가 정착한 곳은 서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 달동네의 좁디 좁은 쪽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밤이면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는 열악한 곳이었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사기당하고 쫓기듯 올라온 서울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송장처럼 누워만 계셨습니다. 대학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공장에 나가야 했죠. 매일 밤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돌아오면 캄캄한 방 안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숨소리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어머니의 눈에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혀 있는 고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쓰다 버린 바퀴가 찌그러지고 녹슨 리어카 한 대였죠. 어머니는 홀린 듯 그 리어카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수가 죽으라는 법은 없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리어카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녹을 닦아내고 찌그러진 바퀴를 고치기 시작하셨죠. 미천이 없어 생선 장사는 다시 할 수 없었기에 어머니는 밀가루와 설탕만 있으면 되는 호떡 장사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동네 식당의 설거지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허드렛 일을 하며 악착같이 푼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밀가루 한 포대와 설탕, 그리고 중고 가스통을 사셨죠. 그것이 우리 모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달동네 입구 가파른 언덕길에 자리를 잡고 호떡 반죽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험상궂게 생긴 동네 깡패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리어카를 대? 자리세 냈어? 문신이 가득한 팔을 걷어붙인 사내는 다짜고짜 어머니의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당탕? 가스통이 흔들리고 힘들게 반죽해 놓은 밀가루통이 바닥으로 엎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겁하며 온몸으로 리어카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딸이랑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제발요. 어머니는 깡패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길바닥에 납작 엎드리셨습니다.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비셨죠. 살려주세요. 장사만 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돈 벌면 꼭 갚겠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깡패들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자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아줌마, 오늘만 봐주는 거야. 다음에 또 그냥 장사하면 그땐 리어카 박살낼 줄 알아. 깡패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깡패들이 리어카를 엎으면 다시 주워 담고 욕을 하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며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결국 깡패들도 어머니의 지독한 모성애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공장 야근이 끝나고 달려온 저를 보며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재료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설탕을 듬뿍 넣고 반죽에는 옥수수 가루를 섞어 고소함을 더했죠. 배고픈 학생들이 지나가면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며 덤으로 하나씩 더 쥐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넉넉한 인심과 손맛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호떡이 진짜 꿀맛이래. 아줌마, 저도 하나 주세요. 어느새 어머니의 리어카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장 일이 없는 날이면 한달음에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제가 반죽을 떼어주면 어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호떡을 구워내셨죠. 지글지글 기름 위에서 호떡이 익어가는 소리와 달콤한 냄새가 달동네 언덕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잠들 때 우리 모녀의 옷에서는 더 이상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콤하고 고소한 호떡 냄새가 깊게 배어들어 있었죠. 절망의 끝에서 만난 낡은 리어카 한 대가 우리 모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호떡을 뒤집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엄마 허리 한번 펴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호떡을 구우셨죠. 뼈가 부서져라 일하신 덕분에 우리는 최 씨가 어머니 몰래 썼던 그 지긋지긋한 사채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정리하고 시장 초입에 작은 호떡 가게를 여셨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깨끗한 전셋집도 마련하셨죠. 생활이 안정되자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던 저를 설득해 뒤늦게라도 야간 대학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피땀 어린 헌신에 보답하고자 주경야독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 늦깎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드디어 내일이면 제가 시집을 가는 날,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장모님 몸보신을 시켜드려야 한다며 큰맘 먹고 한우 갈비찜과 각종 고기 반찬을 한 상 가득 사들고 왔습니다. 기름진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죠. 어머니는 사위가 사온 음식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사왔나? 나는 그냥 김치 하나면 되는데.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셋이 마주 앉았죠. 저는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 한 점을 정성스럽게 올려 어머니 숟가락에 얹어드렸습니다. 엄마, 아끼지 말고 많이 드세요.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나도 시집 가니까 엄마도 이제 가게 일 좀 줄이고 편하게 쉬세요. 김서방이랑 내가 호강시켜줄게. 어머니는 제가 올려드린 고기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지숙이 다 키워 시집 보내니.
내가 여한이 없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갈비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평생 숭늉이나 생선 머리 아니면 팔다 남은 식은 호떡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어머니의 입에 처음으로 들어간 귀한 고기였죠. 어머니는 오물오물 고기를 씹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꿀꺽 하고 삼키려는데 목에서 잘 넘어가지 않는 듯 어머니의 목을대가 힘겹게 움직였죠. 끙. 어머니는 급하게 물컵을 들어 물을 벌컥벌컥 마시셨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몰래 가슴을 툭툭 치셨죠. 저는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드셔서 체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좀 드세요. 누가 안 뺏어 먹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황급히 표정을 풀고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래,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먹다 보니 그렇다. 고기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사실 그때 어머니의 식도는 암덩어리로 인해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물조차 삼키기 힘든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딸과 사위가 걱정할까봐 그 극심한 통증을 참아내며 억지로 고기를 밀어 넣으셨던 겁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맛있다, 맛있다 하시며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정말로 고기를 좋아하시는 줄만 알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는 심장 소리가 유난히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저는 설렘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장은 축복해주는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곱디고 온 비단한복을 차려입으셨죠. 거친 세월을 견뎌온 투박한 손은 하얀 장갑으로 가리셨습니다. 화촉을 밝히는 순서가 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어머니는 단아한 모습으로 단상 위를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어머니가 미세하게 다리를 저시는 것을, 그리고 촛불을 켜기 위해 숙인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작고 굽어 있다는 것을요. 식장 뒤편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저 몸으로, 저 작은 몸으로 빚을 갚고 나를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는 촛불을 켜고 뒤를 돌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지만 동시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다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은 우리 모녀에게 행복을 허락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삼키셨던 그 고기 한 점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에 행복했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친정집에 들러 짐을 풀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쉬엄쉬엄 하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어머니는 놀면 뭐하냐,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늦은 저녁, 가게 마감을 위해 어머니는 홀로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들어가던 시간이었죠. 어머니는 그릇을 닦다가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당탕탕 그릇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어요. 가게 정리를 하던 옆집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왔습니다. 지수가, 큰일 났다. 내 엄마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지금 119 타고 응급실 가는 길이다. 얼른 와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정리하던 옷가지를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갔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저 과로로 잠시 쓰러지신 거기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커튼을 젖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입가와 옷에는 미처 닦지 못한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엄마, 엄마. 제가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어둡고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요. 불과 일주일 전 결혼식장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으셨던 분인데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세요. 밥도 잘 드시고 그냥 체하신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내리셨죠.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복강 내로 암세포가 다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식도까지 꽉 막혀 있고 위장은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아프다는 내색 한 번 안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도 고기를 얼마나 잘 드셨는데요. 제 항변에 의사 선생님은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고기요? 이 상태로 고기를 드셨다고요?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환자분 식도는 암덩어리로 좁아져서 물 넘기기도 힘드셨을 텐데, 만약 억지로 드셨다면 그건 식사가 아니라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신 겁니다. 어떻게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참으셨는지 의사인 저로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 결혼식 전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꿀꺽 힘겹게 고기를 삼키시며 얼굴을 찌푸리시던 어머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식탁 아래로 몰래 가슴을 두드리시던 어머니의 손. 아, 그게 체한 게 아니었구나. 딸이 걱정할까봐, 내일 결혼식 망칠까봐. 어머니는 목이 찢어지는 고통을 생사를 깎는 심정으로 참아내셨던 겁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맛있다는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하하호호 웃고만 있었습니다. 으앙. 저는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따뜻한 밥 먹고 엄마는 찬물에 밥 말아 드시게 해서 엄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 저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제가 배불리 먹었던 그 따뜻한 밥 한 끼 한 끼가 어머니의 살을 깎고 피를 말려 만든 것이었음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낯선 천장을 바라보시다가
옆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힘겹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지수가 울지 마라. 엄마 괜찮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당신의 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냐? 아이고, 돈 든다. 집에 가자. 얼른 일어나서 가게 문 열어야지. 어머니는 링거 주사 바늘을 빼려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어머니는 오로지 돈 걱정과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지금 돈이 문제야? 엄마가 죽는데, 암이래. 근데 무슨 가게 타령이야. 제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저를 두고 떠나야 하는 미안함이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암이라니 그럴 리 없다. 나 아직 너 예쁜 애기 낳는 것도 못 봤는데. 우리 딸 호강도 못 시켜줬는데. 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수명을 떼어서라도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병실의 기계 소리는 점점 더 불안하게 울리고 있었죠. 어머니와의 이별이 카운트다운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고통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단 1분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어머니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천장에 매달린 링거병과 의료기기들을 불안하게 훑고 계셨죠. 그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산소호흡기를 때려 하시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지수가 집에 가자. 나 안 아프다. 어머니는 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온몸이 암세포에 잠식당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안 아프다니요. 의사들이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냥 체한 건데. 무슨 암이냐? 나 멀쩡하다. 어머니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에 신음하며 다시 침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붙잡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엄마 지금 많이 아프잖아. 죽을 만큼 아프잖아. 근데 왜 자꾸 안 아프대? 돈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죽는다는데. 제 울부짖음에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 몸이 부서져가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발버둥 치시는 그 미련한 사랑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슬펐습니다. 어머니는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을 들어 제 젖은 뺨을 닦아주셨습니다. 생선 비늘에 찔리고 리어카를 끄느라 굳은 살이 박힌 그 손. 어머니의 손바닥은 마치 사포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수가 울지 마라. 엄마는 진짜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이어가셨습니다. 엄마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내 배 부른 것보다 더 좋더라. 너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터지는 것 같았어. 진짜다. 엄마는 거짓말한 거 없다. 어머니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배고픔을 참으며 맹물로 배를 채우고 좁아진 식도로 고기를 억지로 삼키면서도 행복해 하셨던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기력이 쇠해진 어머니의 소나기 힘이 점점 풀려가는 게 느껴졌죠.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를 찾아 멈췄습니다. 지수가, 우리 딸,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애미가 못나서 더 좋은 거 못 해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불효녀야. 내가 엄마 고생시켰어. 엄마,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저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지수가, 부탁이 있다. 다음 생에도 꼭 엄마 딸로 태어나 주라. 그때는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이 돼서 우리 딸 맛있는 거 실컷 먹여줄게. 알았지?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생에서조차 저를 배불리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응, 내가 꼭 엄마 딸 할게. 그러니까 가지마. 엄마.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마지막 숨을 토해내듯 남긴 그 한마디를 끝으로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이던 소리가 멈추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가계부의 존재는 알리지 않은 채 그렇게 홀로 비밀을 안고 떠나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픔을 숨기고 사랑만 남기고 가신 나의 어머니. 엄마, 일어나. 눈 좀 떠봐. 엄마.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셨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한 게 사무쳤습니다. 저는 목이 쉬도록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에는 야속하게도 무심한 달빛만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친정집에 홀로 남은 저는 어머니의 낡은 양말 뭉치 속에서 노끈으로 묶여있는 낡은 공책 여러 권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1978년에 계란 50원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기록이 보였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과 결혼 혼수 비용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저는 가계부의 맨 마지막 장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에 아픈 배를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몰라 그림처럼 그려넣은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11월 17일 맑음. 우리 지숙이 시집가는 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맞춤법도 틀린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다. 나는 물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지수가 다음 생에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맛난 거 실컷 먹어라.
냄새나는 애미는 잊어라. 사랑한다. 저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뻔한 거짓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린내가 싫다며 계란을 양보하시던 모습이며 배가 부르다며 숭늉을 드시던 모습들, 괜찮다며 딸을 위해 고기를 억지로 삼키시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해 당신을 철저히 버리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위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 저는 엄마의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냄새난다고, 엄마 창피하다고, 엄마 가슴을 후벼 팠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밤이 새도록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은 가난과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저를 지켜주기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근심 걱정 없이 잘 자랐으면서도 정작 그 방패가 낡고 냄새난다며 투정만 부렸던 못난 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 한 다발을 안고 납골당 한쪽에 마련된 재래실로 들어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노릇하게 구운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는 싫다, 비리다, 배부르다며 거부하셨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드시고 싶어 하셨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엄마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던 계란이야. 저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다 드세요. 생선도 머리 말고 이 하얀 살코기만 발라서 실컷 드세요. 저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배고팠지? 그동안 나 키우느라 얼마나 배고팠어. 이제 굶지 마. 제발 굶지 마. 제 눈물이 밥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재래실 창문 틈으로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들어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차가운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냄새가 나는 듯 했죠. 저는 허공을 향해 어머니를 끌어안듯 팔을 뻗었습니다. 엄마, 들려? 나야, 지숙이.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맹세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매일매일 해줄게요. 계란도 해주고 고기도 해주고 호떡도 원 없이 먹게 해줄게요. 어디선가 어머니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냐, 내 새끼, 밥 잘 챙겨 먹거라. 엄마는 괜찮다.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어머니의 그 거짓말, 너무도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 파란 하늘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도 배고프지도 말고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엄마의 거짓말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나는 싫다, 나는 배부르다며 거짓말만 하셨던 어머니. 당신의 배고픔과 아픔은 뒤로 한 채 오직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사셨던 그 헌신적인 인생. 마치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참 시려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빈자리가 생기고 나서야 사무치게 후회하고 그리워하게 되죠. 혹시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만큼은 꼭 전화기를 들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 아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 짧은 안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